안녕하세요. 서울연세법학원에서 부동산 학기론을 강의하고 있는 신동성입니다. 네, 지난 계산 문제 뽀개기 특강 시즌에 이어서 이번 기출 계산 문제 완전 정복 풀어보기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시간으로서 31회 기출 계산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네요. 네, 첫 번째 문제는 수요함수 관련해서 공급함수 관련해서 균형, 그 다음에 균형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관련한 문제네요. 이 형태의 문제는 뭐 거의 매년 나오는 문제니까 이제는 능숙하게 풀 수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공급함수가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변화했다. 이제 이번에는 수요함수는 그대로인 상태에서 공급함수가 서로 바뀌었네요. 보니까 공급함수의 기울기가 이제 변화가 있었군요. 그래서 이제 기울기가 변화됐는데 이것이 공급의 감소인지 공급의 증가인지는 그래프를 그려보면 알겠지만요. 수식으로 일단 나와 있는 상태고요. 수요 함수는 그대로 있고 그럴 때 우리가 알고 싶은 문제상에서는 균형 가격하고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어떻게 변했는지 구하는 거네요. 자, 그럼 당연히 이때 균형이라는 거는 공급함수하고 수요함수하고 만나는 일치하는 지점에서 균형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지금 기울기가 변했죠? 수요는 불변인 상태에서 공급만 변화한 거죠. 공급만 변화하면 특히 공급이 증가하는 쪽으로 변화했다면 균형 가격은 하락하게 되고 균형 수량은 증가하게 되는 거죠. 네, 이론적으로 우리가 공급, 시장에 물건이 많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균형 가격은 하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기울기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네, 항상 공급 곡선이든 수요 곡선이든 P 앞의 숫자분의 Q 앞의 숫자가 기울기가 되니까 기울기 기존의 공급함수 기울기 P 앞의 숫자 1, Q 앞의 숫자 1분의 1. 그 다음에 이후에 변화 이후의 공급함수 P 앞의 숫자 2, Q 앞의 숫자 1이니까 1에서 2분의 1로 기울기가 줄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그 문제를 직접 풀어볼까요? 네. 일단 균형을 구하기 위해서는 변화 전에서는 어떤 건가요? 공급함수가 QS1 30 플러스 P, 그 다음에 수요함수는 QD는 150 마이너스 2P. 이 상태에서 균형을 찾아야 되는 거죠. 네. 균형의 조건은 수요 함수, 공급 함수가 일치한다. 어느 특정 수량에서 이것을 가지고 왼쪽 길이 같으니까 오른쪽 길이 같다. 30 더하기 P는 150 빼기 2P. 네. 이 상태에서 이항 정리로 숫자는 숫자끼리, 문자는 문자끼리, 숫자는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문자가 왼쪽으로 움직이는 게 좋겠고요. 등호 왼쪽으로. 숫자가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게 좋겠네요. 그렇다면 P, 마이너스 2P가 왼쪽, 등호 왼쪽으로 와서 플러스 2P로 바뀌고요. 다음 150. 숫자 왼쪽에 있는 30이 오른쪽으로 가서 빼기 30이 되겠죠? 네. 2P, P 더하기 2P를 더 합치면 3P. 오른쪽 숫자를 정리하면 120. 따라서 P는 40. 균형 가격은 40으로 나오네요. 자, 40이고 이때 변화 전에 기울기는 P 앞의 숫자분의 Q 앞의 숫자니까요. 당연히 1분의 1은 1이네요. 균형 가격은 40이었고 기울기는 1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변화 후를 계산해 봐야 되겠죠? 변화 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네, 변화 후는 공급 함수가 QS2는 30 더하기 2P로 바뀌었죠. 그런데 수요 함수는 그대로죠. 150 빼기 2P. 자, 이 경우에 균형은 어떻게 되나요? QS2하고 QD가 어느 수량에서 일치하게 된다. 이게 균형의 조건이니까요. 왼쪽이 같다면 오른쪽 길이 같다. 30 더하기 2P는 150 빼기 2P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를 정리를 어떻게 하나요? 마찬가지. 문자는 문자 왼쪽으로, 숫자는 오른쪽으로 정리하는 게 좋겠네요. 2P. 여기 오른쪽이 빼기 2P가 왼쪽으로 이동하면 플러스 2P. 150. 왼쪽에 마이너스 30이, 플러스 30이 오른쪽으로 가면 마이너스 30. 이거는 4P. 이쪽은 120. 따라서 P 값은 새로운 변화 후에 새로운 균형 가격은 30. 균형 가격이 균형 전 40에서 30으로 10만큼 감소했죠? 네, 왜 감소했나요? 공급이 증가해서. 네. 그 다음에 기울기는 어떻게 됐나요?
네, 기울기는 P 앞에 숫자분의 Q 앞에 숫자. 네, 여기 계산하면 2, 그 다음에 Q 앞에 숫자 1이니까 2분의 1은 0.5. 따라서 기울기는 어떻게 됐나요? 1에서 0.5로 2분의 1만큼 감소한 것이죠. 답을 찾아보면, 네, 10만큼 감소했고, 네, 2분의 1만큼 감소했다. 네,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그래프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네. 자, 아이고, 노란색으로. 자, 여기 가격, 예, 수량입니다. 근데 이렇게 되어 있었던 수요함수와 공급함수가 있는데 지금 공급함수가 기울기가 바뀌었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네, 1에서 2분의 1로 기울기가 이렇게 S2로 바뀐 겁니다. 따라서 기존의 균형에서 새로운 균형은 어떻게 바뀌었다? 이렇게 새로운 균형, 기존의 균형. 네, 균형 가격은 하락했고요. 균형량은 어떻게 됐나요? 대신 증가했겠죠? 수요는 불변인 상태에서 공급만 증가했으니까. 네, 이렇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번 문제는요, 보니까 분양 수요 함수가 주어져 있는 상태고요. 주어졌을 때 분양 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오피스텔 분양 가격은 얼마로 책정을 해야지 분양 수입이 극대화가 되느냐 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수요 함수, 수요 곡선의 특성만 이해한다면 금방 맞출 수 있는 것인데요. 일단, 자, 보시죠. 가격, 수요량 이렇게 있는데 600 빼기 2분의 3P래요. 그거를 여기다 표현을 해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P가 0일 때 Q는 600입니다. P가 0일 때 Q는 600. 그 다음에 Q가 0이면 P 값은 어떻게 되나요? 0은 600 빼기 2분의 3P입니다. 2분의 3P는 600입니다. 그럼 P는 얼마인가요? 1200 나누기 3이니까 400입니다. 네, 여기가 400. 그래서 이거를 서로 연결을 해버리면 이게 지금 말하는 QD는 600 빼기 2분의 3P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네, 여기 P 값은 400, 예, 여기 Q 값은 600. 자, 이 상태에서 그러면 수요 함수는 어떻게 되나요? 지금 이제 직각삼각형으로 나오게 되죠. 그러면 이제 이게 우리가 기하학적으로는 항상 이때 가격이 주어지면 어떤 특정 가격이 주어졌을 때 그 매칭되는 수요량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분양 수입이라는 거는 이렇게 이 사각형의 넓이를 의미하겠죠. 왜 넓이예요? 여기가 가로, 세로 되니까요. 가로, 세로를 곱하게 되면 이게 분양 수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분양 수입이 되는데 어떤 특정 가격을 넣었을 때 이랬을 때 이 사각형 크기가 최고로 크게 되려면 항상 직각삼각형에서는 여기 2분의 1 지점이 되는 지점이라는 것을 기하학적으로는 알고 있죠. 그러나 이제 그 기하학적 성격을 모르는 분이라면 일일이 이제 계산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기하학적 성격을 아는 분이라면 400의 가운데니까 200일 때, 이 직사각형 넓이는 가장 크게 구해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답은 200 금방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하학적 특성을 모르는 분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이제 하나씩 계산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총 수입은 P 곱하기 그때 어떤 특정 가격이 주어지면 특정 그 수요함수에 넣었을 때 그 거래량을 같이 곱해주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1번 해봅니다. 180, P가 180이면 네, 그때의 PQ는 얼마인가요? 180 곱하기 여기 네, Q는 어떻게 되나고요? 600 빼기 2분의 3 곱하기 18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계산을 해보면 가로를 먼저 계산해 보겠습니다. 2분의 3 곱하기 180 나누기 2 하면 네, 요 오른쪽이 270이죠. 그거를 600에서 차감하면 가로 안에는 330이 됩니다. 330 곱하기 180 하면 59,400 네,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이 같은 두 번째 P가 190일 때는 얼마인가요? 190이라면 P 190 곱하기 Q 이렇게 매출액 계산하면 190 곱하기 수요함수 어떻게? 600 빼기 2분의 3 곱하기
P가 190이니까 여기다 집어넣어서 대입을 해가지고 또 계산해 봐야 되겠죠. 네, 3 곱하기 190 나누기 2 하면 오른쪽이 285입니다. 285에서 600 빼면 가로 안에가 315. 315 곱하기 190을 하면 59,850. 네, 59,400보다는 조금 더 증가했나요? 그러니까 1번보다는 2번이 더 분양 수입을 극대화해 주고 있는 가격인 거죠. 네, 그런 식으로 5개를 다 해 보실 수밖에 없습니다. 3번 어떻게 되나요? P가 200만 원이라면 그때의 분양 수입은 어떻게 해요? 네, 200 곱하기 600 빼기 2분의 3 곱하기 200입니다. 이거는 계산기 안 들들려도 계산이 되겠네요. 100, 300, 이 300이니까 300, 200, 그러니까 6만. 네. 1, 2번보다 3번이 더 분양 대금이 크게 나왔죠? 네. 4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네. 4번은 P가 210이니까 P 곱하기 Q 하면 210 곱하기 600 빼기 2분의 3 곱하기 210이 되겠죠? 그러면 3 곱하기 210 나누기 2 하면 315예요. 315에서 600 하면 285 곱하기 210이니까 59,850이 나옵니다. 네, 이렇게 이제 P가 증가하면서 180부터 증가하면서 200일 때가 최대가 되고요. 그 매출액은 그 다음에 다시 P값이 올라가면서 점점점 줄어드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4번, 5번을 계속 계산을 해보시면 그러면 정답은 3번임을 구할 수 있죠. 3번 정답입니다. 다시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네, 우리 수요함수 그려보면 여기 600원, 여기 400,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럴 때 이 직각삼각형에 있어서 특징은 뭐냐? 어떤 가격이 주어졌을 때 그때의 수량, 특정 수량, 특정 가격 곱한 이 사각형이라는 거는 P 곱하기 Q, 이거는 매출액이다. 총매출액이라는 말은 분양업자 입장에서는 분양 수입이다. 분양 수입이 최대화되는 이 사각형 면적이 가장 크게 나오려면 항상 직각삼각형에서는 400의 반인 2분의 1 곱하기 400 하면은 200이 되죠. 200인 자리가 가장 적게 나온다는 겁니다. 네. 계산을 해봐도 그렇게 계산이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답은 3번이고요. 네, 세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이제 경제론을 떠나서 투자론 문제네요. 투자론에서 시간의 가치를, 화폐의 시간 가치를 이용해서 우리가 수익성 지수를 계산하는 거네요. 수익성 지수는 어떻게 개념이 나오는 거죠? 네, 수익성 지수라는 거는 모든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 합을 구해서, 그 다음에 모든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 합을 또 구해서 나눠주는 거죠. 입출 이런 식으로 나눠줘야 돼요. 현재 가치를 각각 나눠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보니까 현금 유입이 1년차, 2년차에 발생되고 현금 유출도 현금 유입의 80% 수준으로 유출이 되고 있는 거죠.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1년차, 2년차인데 들어오는 돈은 얼마? 네, 1,000만 원. 또 2년차에는 1,200만 원. 근데 나가는 돈은 1,000만 원의 80%니까 800만 원. 그 다음에 나가는 돈은 얼마? 1200만 원의 80%니까 960만 원 나간다는 얘기죠. 네. 이 상태에서 각각, 이렇게 현재 가치, 수입에 대해서 다 현재 가치 구하고 유출에 대한 현재 가치를 구해서 나눠주는 거죠. 나눠주는 것이 수익성 지수다. 네. 실제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그림을 그리면 1,000만 원, 1,200, 그 다음에 여기는 80%니까 800, 여기는 960, 80%니까요. 자, 그러면 요거 1,200을 할인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 봤더니 일시불 1년차, 2년차에는 현가 개수가 0.95, 여기 2년 후에 일시불 현가 개수는 0.90이니까 우리가
계산기로 안 하더라도 이 숫자가 주어졌으니까 이걸 이용하면 되겠죠. 어떻게 유입의 현가 합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네, 1000 곱하기 0.95 더하기 그다음에 1200이 들어오는데 그거를 일시 2년 일시니까 0.90 곱해주면 나오는 거죠. 그러면 계산하면 네, 1000 곱하기 0.95는 950, 그 다음에 1200 곱하기 0.9는 1080, 두 개를 합치면 네, 950 더하기 1080은 네, 2030, 2030이네요. 네, 그거를 나눠야 돼요. 뭘로 나누나요? 유출 현가의 합으로요. 나눠주면 되겠죠? 유출 현가는 어떻게 되나요? 800 곱하기 0.95 더하기 여기 960 곱하기 0.90 네, 800 곱하기 0.95 하면 760 960 곱하기 0.90 하면 864 합치면 760 더하기 864 하면 1624 이렇게 나오죠. 네, 960 곱하기 0.95니까 864에다가 760을 더하면 1624. 따라서 PI는 어떻게 되나요? PI는 2030을 나눠주면 됩니다. 1624로 2030 나누기 1624는 네, 1.25 이렇게 금방 계산이 되는 거죠. 답은 네, 예, 여기 3번이 되겠네요. 네, PI는 정의만 기억을 하시면 금방 찾을 수 있는데 유입의 현가의 합을 유입 현가, 유출 현가의 합으로 나눠주는 거죠. 예, 입이 위에가 있고 나가는 쪽이 아래쪽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기 1년 후에 1000만 원은 할인하면 0.95를 곱하면 950이 나오는 거고 2년 후에 1200 들어오는 거는 0.90을 곱해서 1080이 되죠. 그래서 유출 현가의 모든 합은 계산하면 2030, 2030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나가는 돈은, 유출되는 돈은 800만원, 960만원인데 800에 대해서는 또 일시불로 계산하면 1년 할인 0.95를 곱해주고요. 960에 대해서는 0.90, 2년차 예, 할인 0.90을 곱해야 되죠. 각각 760, 864가 나오면 합산을 해주면 나가는 돈의 현재 가치는 유출되는 현재 가치 합은 1624원입니다. 따라서 수익성 지수는 2030에서 1624를 나눠주게 되면 네, 1.25가 계산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번 문제는 임대차에 있어서 비율 임대차 문제네요. 비율 임대차는 어떻게 이루어진 건가요? 총 임대료가 기본 임대료 플러스 추가 임대료인데 추가 임대료가 어떤 매출액, 초과 매출액에 대해서 일정 비율을 곱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매출액이 많을수록 추가 임대료서 추가가 돼서 총 임대료가 증가하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비율 임대차의 총 임대료는 구조가 어떻게 된다고요? 네, 기본 임대료 플러스 추가 임대료. 근데 추가 임대료라는 거는 어떻게 계산이 된다고요? 네, 추가 임대료는 총 매출액에서 네, 손익분기 매출액을 초과하면 거기에다가 일정 비율을 곱해서 일정 비율, 추가 임대료율, 네, 변동 임대료율을 곱해서 예,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기본 임대료는 어떤 식으로 계산이 되나요? 여기 문제를 보면 네, 제곱미터당 5만 원으로 결정이 되어 있고 여기 매장 면적은 1000제곱미터라고 하니까 1000제곱미터에다가 네, 5만 원 곱하게 되면 그게 기본 임대료죠. 네. 그럼 총 매출액은 어떻게 계산이 되는데 추가 임대료를 구하기 위해서 총 매출액은 여기 보니까 분양 면적당 30만 원씩 매출액이 발생한다고 하네요. 그러면 1000제곱미터 곱하기 30만 원이 총 매출액이 되겠죠. 근데 손익분기 매출액은 매출액을 초과하는 매출액에 대한 임대료율은 5%고 네. 전년도에는
5,500만 원이래요. 그럼 손익분기 매출액을 구하라는 얘기죠. 임대료율은 5%고 그러면 두 가지를 합쳤더니 총 임대료는 네, 5,500만 원이라는 거죠. 네. 그러면 손익분기 매출액을 얼마인지를 찾아봐라 하는 문제니까 제가 한번 차근차근 해보겠습니다. 네. 자, 총 매출액이 전체의 총 임대료가 작년도에 지급했던 게 5,500만 원이래요. 5,500만 원. 이거는 어떻게 계산이 된 거라고요? 기본 임대료. 네, 매장 면적 1000제곱미터 곱하기 5만 원. 네, 더하기 총 매출액 1000제곱미터에 곱하기 30만 원입니다. 30만 원에다가 손익분기 매출액을 빼고 곱하기 네, 5%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계산을 해보죠. 요거는 얼마인가요? 5천만 원이네요. 그럼 5천만 원에서 이 5천만 원을 저 왼쪽으로 이동시키게 되면 500만 원은 이렇게 되겠죠. 500만 원은 이쪽 정리하면 3억 빼기 손익분기 매출 곱하기 5%. 네. 그러면 500만 원을 또 5%로 나눠주게 되는 거죠. 500만 원 나누기 5% 하면, 예, 이쪽이 1억이 되네요. 1억은 3억 빼기 손익분기 매출액. 그렇다면 손익분기 매출액을 왼쪽으로 이동시키고 1억을 오른쪽으로 이항을 시키면 손익분기 매출액은 2억이 계산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답은 5번이 나오겠습니다. 네. 자, 지난 이 34회에서부터 이렇게 이렇게 비율 임대차 문제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물어보는 게 계속 돌아가면서 물어보고 있죠. 처음에는 문제가 나올 때는 이렇게 이제 총 임대료가 얼마냐고 물어보고, 또 어떤 때는 또 이 비율이 얼마냐고 물어보고, 또 이번에는 손익분기 매출액이 얼마였냐고 물어보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물어보고 있으니까 이 구조를 확실하게 이해를 하시고 자꾸 연습을 좀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네, A는 매월 말에 50만 원씩 5년 동안 적립하는 적금에 가입하였답니다. 이 적금의 명목금리는 3%이고 월복리 조건이다. 월복리라는 게 좀 특이하네요. 보통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항상 연복리 개념으로 공부를 했는데, 월복리, 이 적금의 미래가치를 계산하기 위한 식으로 옳은 것은, 일단 우리가 월복리를 연복리로 생각해서 기본적으로 적금의 미래가치는 뭐였습니까? 화폐 시간 가치에 따르면 그것은 연금의 미래 가치랑 동일한 거죠. 연금의 미래 가치 식은 어떻게 됐나요? 예, 연금액 적립액에다가 곱하기 네, R% 분의 1 더하기 R%의 N제곱 빼기 1, 이렇게 식이 만들어졌었죠. 그렇다면 이제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50만 원씩이니까 여기 50만 원 적고요. 자, R%는 얼마인가요? 3%니까 0.03. 여기는 1 더하기 0.03이니까 1.03. N은 얼마인가요? 네, N은 5년이니까 5. 그렇게 보통 표현을 해왔었죠. 근데 지금 여기 문제에서는 월복리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해주는 것이냐? 그때는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R%가 우리는 연 R%가 아니라 월 R%니까 여기는 문제의 연 3%인데 월로 계산해야 되니까 12로 나눠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R을 12로 나눠주고요. 또 N 기간은 월로 고치면 5년은 5 곱하기 12 하면 60개월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러한 형태를 갖고 있는 것만 찾으시면 돼요. 자, 12로 나눠주면서 5 곱하기 12가 되어 있는 거 50만 원씩 되어 있고, 자, 형태로 이거는 틀렸죠? 네, 월로 고쳐야 되는데 월로 고치질 않았어요. 이건 단순히 일시불의 미래가치를 계산한 거지 연금의 미래가치 계산한 게 아니죠. 따라서 동일한 형태로 나오는 식은 2번밖에 없네요. 1 더하기 식을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50만 원 곱하기 R%인데 R%는 0.03이고요. 그거를 12로 나눠준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1 더하기 R% 0.03을 또 12로 나눠주고 5년을 곱하기 또 개월수로 곱해주면 60개월이 되니까 곱하기 12 빼기 1. 네. 그래서 연금의 미래가치식 R%분의 1 더하기 R%의 N승 빼기 1.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식은 이거는 기본적으로 좀 암기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 1 더하기 R%의 N승은 일시불이었잖아요. 일시불 미래가치 계수에다가 빼기 2를 한 다음에 다시 R%로 나눠주기만 하면 연금의 미래가치니까 요 식은 기억을 해 주십시오. 따라서 월복리를 고쳤을 때는 12로 나눠주고 기간을 12로 곱해주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다음은 금융론의 문제입니다. 금융론에서는 문제 유형이 두 가지가 나온다고 말씀드렸고요. 일단 회차별 상환금액, 대출금의 상환금액 한번 나올 수 있고 또 총 대출 가능 금액 또 나올 수 있겠죠. 네, 31번 문제는 회차별 원리금 상환액 계산하는 문제였네요. 자, A씨는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서 은행으로부터 연초에 4억 원을 대출을 받았다. 4억 원. 그런데 대출 조건이 다음과 같을 때 대출 금리가 얼마인지 2회차에 상환한 원금은 얼마인지 그때 봤더니 고정금리로 20년간 대출을 받았고요. 저당 상수는 0.09 1회차 원금 상환액을 알려줬네요. 1,000만 원.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대출 상환 원리금 계산할 때는 무슨 방식이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다 꼭 별표를 쳐놓고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입니다. 자,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에 있어서 1회차에 혹은 2회차 다 마찬가지인데 총 원리금 상환액 그것을 부채 서비스액이라고 하는데 부채 서비스액이 항상 일정한 거죠. 부채 서비스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융자액 곱하기 저당 상수. 너무너무 중요한 식이죠. 네, 융자액 얼마입니까? 4억. 거기다가 저당 상수 0.09. 4936 3,600만 원씩은 무조건 매년 매 기마다 은행에다가 납부해라 그런 얘기죠. 이 3,600만 원 안에는 지금 원금하고 이자 상환액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출발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1회차 원금 상환액, 1회차 이자 상환액, 2회차 원금 상환액, 2회차 이자 상환액 순서대로 구해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다시요.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액 어떻게 계산된다고요? 이것은 다른 말로 부채 서비스액이고요. 부채 서비스액은 융자액 곱하기 저당 상수다. 따라서 융자액 4억 곱하기 0.09 3,600만 원입니다. 3,600만 원인데 여기 문제에서 봤더니 1회차에 원금 상환액이 1,000만 원이래요. 그렇다는 얘기는 3,600만 원 안에 1회차 원금이 1,000만 원이니까 요거 3,600에서 1,000만 원을 차감한 게 1회차 이자 상환액이겠죠? 당연히. 이자 상환액은 2,600만 원이 됩니다. 자, 2,600만 원이 1회차 이자인데요. 여기서 그거는 실제로 계산은 어떻게 할 수가 있는데요. 4억 곱하기 이자율 하게 되면 그것이 2,600만 원이어야지 되는 거죠. 네. 1년 동안 그 금리, 차익금리를 곱해주면 따라서 이자율을 이렇게 역산해서 계산할 수 있겠죠. 이자율은 어떻게 해요? 2,600만 원을 4억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2,600만 원 나누기 4억 하면 6.5%가 계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업 대출금리는 6.5%입니다. 라고 찾을 수가 있겠죠. 1회차에 이자 상환액이 2,600만 원이다. 따라서 그것을 가지고 이자율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2회차 상환 원금을 구해야 되네요. 2회차 상환 원금 어떻게 구할 수 있나요?
그러면 2회차에 부채 서비스액 총 내는 금액은 이미 계산했죠. 1회차나 2회차나 다 동일합니다. 원리금 균등 상환액 3,600만 원. 그리고 2회차에 1회차에서 원금 상환액은 얼마였습니까? 네, 문제에 주어지기를 1,000만 원. 그렇다면 2회차에 있어서의 미상환 잔액은 얼마인가요? 미상환 잔액. 미상환 잔액은 뭐 4억에서 1,000만 원 갚았잖아요. 100만 원 갚았으니까 1,000만 원 갚았으니까 3.9억이죠. 자, 2회차에서 그러면 이자는 어떻게 되나요? 이자 상환액은 3억 9천에 대해서 우리가 기업 대출금리 6.5%라고 했으니까 6.5%를 집어넣으면 이자 상환액이 나오는 거죠. 3억 9천만 원 곱하기 6.5%는 네, 225 350 000 2,535만 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2회차의 원금 상환액 계산하겠죠? 어떻게 해요? 총 내야 되는 금액은 3,600만 원입니다. 2회차의 이자 상환액은 25350 000입니다. 두 개의 차이가 결국은 네, 이 두 개의 차이가 2회차의 원금 상환이 되겠죠? 네, 25350 000에서 3,600만 원을 차감을 하면 1,065만 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답은 네, 4번이 나오네요. 이자율은 6.5%, 그 다음에 예, 순서대로 계산을 했더니 2회차의 미상환 잔액에 있어서는 여기 1회차에 1,000만 원이 상환됐기 때문에 예, 미상환 원금 3억 9천만 원, 3억 9천만 원에 대해서 6.5%를 계산하면 2회차에 이자가 계산된다. 25350 000. 근데 2회차에 총 내야 되는 금액은 3,600만 원이니까 3,600만 원과 25350 000의 차이가 결국 2회차의 원금 상환액이다. 네, 그래서 니은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금융론의 또 다른 문제네요. 결국 추가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을 계산하는 문제인데요. 한번 보죠. 연소득 5천만 원, 네, 연소득 5천만 원, 시장가치 3억인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이미 주택담보로 5천만 원을 대출받아 쓰고 있는 거네요. 네, 이때 담보인정비율 50% 이하, DTI 40% 이하인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상태에서 추가 가능한 대출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네, 이제 각각 계산해 봐야죠. LTV 기준으로 어떻게 해요? 3억에서 곱하기 50% 이하라고 했으니까 3, 5, 15, 1.5억, 1억 5천만 원 이하만 최대 가능 대출이 되는 거고요. 예, DTI 지금 이제 올해부터는 DSR로 통일됐으니까 이제 용어도 바뀌겠지만, 예, 31회에서는 DTI로 용어가 나왔네요. 이때 DTI 기준의 최대 가능 대출 금액은 어떤 식으로 한 번에 계산할 수 있나요? 네, 우리는 공부했습니다. 연, 디, 저. 여기서 곱하기죠. 예, 연은 연소득 5천만 원, D는 예, DSR 40%, 그거를 저당상수 0.1로 나눠주기만 하면 됩니다. 0.1분의 45천만 원 곱하기 DSR 40%. 그러면 여기 분자는 2천만 원 되는 거죠. 5천만 원 중에 2천만 원까지만 부채 서비스액으로 사용할 수 있고, 부채 서비스액을 저당상수로 나눠주게 되면 그때는 융자액이 나오는 거죠. 2억 이하까지 가능하다. 그래서 DTI 기준으로는 2억 이하가 가능하고 LTV 기준으로는 1억 5천까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두 조건은 모두 충족하려면 어떤 걸 충족해야 되나요? 당연히 적은 금액이죠. 예, 1억 5천까지가 가능할 겁니다. 자, 그런데 1억 5천만 원 전부 다가 대출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여기 기존에 5천만 원 대출이 있다고 하니까 5천만 원은 이미 제하고 나머지 1억 5천에서 5천을 제한 1억이 추가로 가능한 최대 대출 금액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억이 나오겠습니다. 3번이네요. 네. 자, 대출금 관련해서는 항상 두 가지 지표죠. 예, 주택인 경우는 LTV, DTI입니다. LTV 기준으로는 예, 시장가치 곱하기 LTV 비율, 그래서 3억 곱하기 50% 했더니 1억 5천만 원 이하까지만 대출 가능하다. DTI 기준으로는 연소득이니까 연소득 곱하기 DTI 나누기 저당상수.
DTI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죠. 그러면 연소득 곱하기 DTI를 하면 2천만 원. 2천만 원까지만 부채 상환액, 그러니까 원리금 상환액으로 사용할 수가 있게 됐고, 그것을 저당상수로 나눠주면 융자액이 계산이 되는 거죠. 예, 이 융자액은 왜 저당상수를 나눠줘야 되나요? 우리가 투자론에서 이미 다 공부를 하고 온 상태죠. 그래서 조금 전에도 우리가 원리금 상환액 계산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네, 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에서도 마찬가지인데 항상 예, 부채 서비스액은 융자액 곱하기 저당상수. 그러면 융자액은 부채 서비스액 나누기 저당상수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니까 융자액이 연소득 곱하기 DTI 나누기 저당상수로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DTI 기준으로는 2억 이하까지 가능하고 둘 모두 충족시키려면 예, 1억 5천 이하가 최대 대출 가능 금액.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은 1억 5천이지만 문제에서 봤더니 기존에 5천만 원을 담보대출을 받고 있기 때문에 5천만 원을 꼭 차감을 해야죠. 예,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다 계산해놓고 추가 대출 부분을 누락을 시키면 답이 거꾸로 나오죠. 당연히 1억 5천도 여기 지문 안에 있습니다. 여기 함정에 속으면 안 되고요. 당연히 5천만 원을 차감한 1억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네, 이번에는 이제 감정평가네요. 감정평가는 우리 32회, 33회에서도 다 말씀을 드렸지만 거래사례 비교법은 기본 붙박이로 나오고 한 해는 원가법, 한 해는 수익환원법 번갈아 나오면서 총 두 문제가 계산 문제로 나오게 되는데요. 한번 이 38번 문제를 보시죠. 네, 38번 문제는 원가법 문제네요. 원가법이고 그때 적산가액을 구하라. 그러면 신축 공사비가 6천만 원이래요. 그러면 신축 공사비가 지금 기준 시점, 기존의 건물은 18년 9월 1일 날 사용 승인이 됐었던 거고요. 우리가 감정평가 기준일은 2020년 9월 1일이니까 네, 2년의 시간이 지난 거죠. 그래서 건물의 그 부동산의 물건의 나이가 2년, 2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동안 어떻게 됐어요? 건축비가 100에서 110, 지수가 100에서 110으로 됐으니까 10% 상승했다, 건축비가.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는 재조달 원가를 먼저 계산해야 되겠죠? 네. 자, 원가법에 의한 적산가액이란 어떻게 계산하는 겁니까? 네. 재조달 원가. 네. 지금 재조달 원가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기준 시점에 새로 신축을 했다. 새로 똑같이 만들었다. 그때 들어가는 건축비. 그 다음에 거기에, 적정 이윤을 다 포함한 그 비용. 그때 비용이 재조달 원가죠. 여기서 그 재조달 원가는 다 들어간다면 새 건물이 되겠죠. 그러나 지금 2년 낡은 건물이에요. 2년 나이가 먹은 건물이니까 그만큼 2년 동안 경제적 감가, 물리적 감가 혹은 기능적 감가가 있다면 감가되는 부분을 2년치 부분을 감가 수정을 해줘야죠. 감가 수정. 2년치. 이런 식으로 각각 계산을 해서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적산가액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때 여기 보니까 나머지를 읽어보겠습니다. 경제력 내용수는 40년. 40년이라는 건 40년 지나게 되면 이제 계속 감가가 이루어지면서 건물의 가치가 제로에 가까워질 텐데 여기 내용연수 만료시 40년 후에 아직도 10%만은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10% 가치를 뺀 나머지 90%가 40년 동안 감가돼서 수정액으로 잡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가 수정 방법은 정액법입니다. 정액법은 항상 일정한 금액이 매년 동일하게 수정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네,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조달 원가에서 감가 수정액을 계산하면 답이 나오는데 재조달 원가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네, 기존의 건물 들어갔을 때 비용은 6천만 원입니다. 근데 건축비 지수가 100분의 110으로 상승했죠. 결국 1.1을 곱해주면 6,600만 원이라는 거죠. 6,600만 원. 네. 6,600만 원이 재조달 원가입니다. 감가수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감가수정액이라는 거는 예, 재조달 원가에서 곱하기 1 빼기 잔존가치 비율. 지금 잔존가치 비율이 몇 프로인가요? 네, 문제에서는 10% 주어졌어요. 그러면 1 빼기 10%는 90%죠? 90%.
아니면 0.9를 곱하면 되죠. 재조달 원가는 바로 위에서 6,600만 원 구했고요. 네. 그런데 이거는 나이가 몇 년? 2년. 경과년수가 2년. 그러니까 경과년수를 2년을 누적해서 감가수정을 해줘야 되고요. 매년 얼마씩, 전체 내용년수는 40년. 40년으로 꼭 나눠주셔야 됩니다. 자,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6,600만 원 곱하기 0.9 하면, 네. 그 다음에 2년 나누기 40년 하면, 예. 2970000. 네. 그러면 이제 나왔죠? 재조달 원가는 얼마? 6,600만 원에서 2970000 하면 되는 거니까 6,600만 원을 해주면 6303000. 네. 답은 6303000. 네. 쉽게 계산이 됩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적산가액은 재조달 원가에서 감가수정액을 차감한 것이다. 네, 여기 재조달 원가는 우리가 이 기존에 건물을 지었을 때 2년 전에 들어갔을 때 비용이 6천만 원. 근데 지금 짓게 되면은 10%가 상승을 했어요. 그 10%를 감안을 해주면 6,600만 원이 재조달 원가가 된다. 재조달 원가 6,600만 원. 재조달 원가에서 감가수정액을 차감합니다. 감가수정액은 어떻게 계산한다? 재조달 원가에서 곱하기 1 빼기 잔존가치 비율. 잔존가치 비율이 문제에서는 10% 주어졌습니다. 1 빼기 10%니까 요거는 90%가 되겠죠. 90%만 다 생각돼서 40년 지나고는 만기 그 내용연수 다 끝나고 경제적 내용연수가 끝난 다음에도 건물의 가치가 10%가 남아있다. 그런 뜻이죠. 재조달 원가 곱하기 90 나누기 40. 그런데 건물의 나이는 2년이니까 2를 꼭 곱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나오면 네, 계산해보면 2970000. 감가사 수정액이 2970000. 네, 재조달 원가 6,600만 원. 따라서, 네, 정답, 적산가액은 6303000. 네, 이렇게 계산이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되겠네요. 감정평가에서 무조건 나오는 거래사례 비교법 문제죠. 자, 거래사례 비교법이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대상 토지가 있겠고, 대상 토지는 XC Y동 대고, 예, 110제곱미터인 토지네요. 거래 사례를 봤습니다. XC Y동 250번지. 동이 같으네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는 인근 지역에 존재하고 있는 부동산이다, 토지다라고 알 수 있겠고, 그렇다면 지역 요인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정 없이도, 보정 없이도, 예, 그냥 그 가격을, 사례가액을 쓸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겠고요. 그런데 봤더니 면적은 110에서 120 달라졌네요. 네, 일반 상업지역 이후 거래 사례가액은 2억 4천만 원. 거래 시점은 2020년 2월 1일. 근데 우리 감정평가 기준일은 9월 1일. 그러니까 여기 7개월 차이가 있네요. 7개월 동안 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기 봤더니 지가 변동률이 5% 상승했대요. 그러니까 여기 일반 상업지역 맞네요. 그러면 일반 상업지역. 네, 그러니까 이 토지가 당연히 그 거래 사례 가액보다는 5%는 더 조정을 해줘야 되겠죠. 가격 요인은, 지역 요인은 인근 지역이니까 숫자도 없어요. 조정할 필요 없으니까 제해버리고 이렇게 지워버리면 답 찾기가 쉽고요. 개별 요인은 대상 토지는 거래 사례에 비해 3%가 우세합니다. 대상 토지가 우세하고, 네, 그 조정치를 어떤 식으로? 상승식으로 계산을 할 것 되어 있습니다. 항상 거래 사례 비교법 계산 문제는 다른 방법 여러 가지가 있지만 계산 문제 항상 나오는 거는 상승식이니까, 예, 상승식이 어떤 건가요? 구체적으로 다시 그 거래 사례 비교법에 의한 비준가액은, 네, 사례가액 곱하기 4, 시, 지, 개, 그 다음에 면적까지 하면 이렇게 곱해서 조정을 해주는 것이, 네, 상승식이죠. 그 다음에 이 보정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정치는 대상 나누기 사례 부동산. 네, 대가 위에 있습니다. 네, 뭐 속된 말로 대가리가 위에 있습니다. 대상 잊어버리지 않도록 대상이 위에 있고 사례를 100을 기준으로 해서, 예, 조정을 하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실제 계산 문제를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준가액은, 아이고. 비준가액은 사례가액 곱하기 사시지계면. 자, 사례가액은 2억 4천만 원 곱하기 사정보정, 특별하게 사정보정 없네요. 그러면서 사정보정 안 하면 되고, 시점보정은 여기 5% 상승했다고 그랬으니까 1.05 혹은 100분의 105,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다음에 지역요인은 할 필요 없다고 그랬죠? 빼고, 개별요인은 대상 토지가 거래 사례에 비해 3% 우세하니까 103, 100분의 103, 이거는 1.03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면적은, 네, 110, 120이 있으니까 조심해야죠. 항상 대사라고 했으니까 대상은 얼마? 110. 사례는 얼마? 120. 자, 계산해보면 2억 4천만 원, 네, 곱하기 1.05 곱하기 1.03 곱하기 110 나누기 120 해주면 되겠죠. 237-930-000 237-930-000. 네, 그래서 답은 쉽게 2번 찾을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비준가액 구하는, 거래사례 비교법을 통한 비준가액을 구하는 거는 계산 자체는 아주 쉽죠. 그런데 여기 잘 찾아서 넣는 게 요령입니다. 사시지계면. 근데 여기 지금 주어진 정보로는 사정보정은 해줄 게 없고요. 또 지역요인 요인도 조정해 줄 게 없었어요. 시점은 수정해 줘야죠. 네. 얼마 차이가 있으니까. 여기 보니까 9월 1일, 2월 1일, 7개월간의 차이가 있으니까 7개월 동안의 시점을 조정해 준다. 그때 변동치가 5%니까 1.05. 그 다음에 개별 요인은, 네, 여기에 지문에 주어진 거 보니까 대상 토지는 거래 사례에 비해 3% 우상하니까 100분의 103. 이것도 1.03. 네, 면적은 110 나누기 120. 사시지계면 해주면은 답은 단순하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34회에서부터 순차적으로 계속 내려오고 있는데요. 31회 정도 오니까 좀 더 이제 계산 문제도 단순해지면서 조금 더 수월해진 느낌이 드네요. 결국 이제 34회, 35회 올라갈수록 계산 문제는 약간 더 응용과 그 다음에 좀 계산이 한 번, 두 번은 더 해봐야 되는 그런 식으로 구조가 바뀌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겠습니다. 자, 여하튼 우리가 매년 나오는 형식의 문제는 계속 연습을 해서 무조건 푸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 계산 문제는 선택, 또 집중, 또 네, 반복을 통해서 고득점이 보장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